대통령은 취임 첫날이던 지난 10일 대통령 직속 청년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제1호 업무지시를 내렸고 2주 만인 지난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취임 당시에 일자리 중심 창조 경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당시에 천명한 5대 국정 목표의 추진 전략 21 중에서 15개가 일자리와 관련됐을 정도로요. 그만큼 2012년 3.2%의 실업률을 더 내리려고 했으나 2016년 말에는 3.7%로 치솟았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악인 10%에 육박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토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81만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여기에 5년간 총 21조 원, 즉 연간 4조 2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17만 4천 개는 공무원, 나머지 64만 개는 공공부문 일자리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7만 4천 개의 공무원 일자리는 소방관, 경찰, 군인, 부사관 등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원 일자리입니다. 34만 개는 국공립병원,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는 공립시설 직원 일자리입니다.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비원, 청소부 등 계약직 근로자가 총 30만 개의 일자리를 차지합니다. 저희 입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입론이 있습니다. 첫째, 수많은 일자리 정책들이 실패를 목도한 오늘날 현 정부가 주장하는 공무원 채용 확대 정책은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입니다. 둘째, 일자리 가문 및 경제 성장률 정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형 정책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셋째, 공무원 채용 확대 정책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타당한 방안입니다. 저는 첫 번째 입론에 대해서 상세를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청년 실업률 그리고 전체 일자리 상황 매우 안 좋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을 경제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2월 청년 실업률은 12.3%로 외환위기 후유증이 극심했던 1999년 8.8%에 비해서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2013년 8.0%였던 청년 실업률은 매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자 수는 2013년 33만 1천만 명에서 올 2월 54만 명까지 상승했습니다. 비정규직과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비중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는 뭐였냐면 결국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입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창조경제 또는 K무브,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해외 취업, 노동시장 구조개혁, 법인세 인하 이런 방향으로 고용을 정부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하는 것을 장려하는 방식의 정책을 취했습니다. 3분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 보시고요. 반대 이에 교차로 서야겠습니다. 여기 앞에 그래요? 네, 앞에서 합니다. 나가서 시작하시죠. 네. 앞서서 계속 청년 실업률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청년 실업률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81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인구 통계에 입각해서 향후 5년에서 6년간 단기적인 정책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공부문 일자리에 집중을 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통계 자료 근거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 청년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80만 명의 청년들을 취업을 시키겠다라는 취지의 정책인데 그 근거가 따로 필요한지. 왜냐하면 민간 사업에 집중하지 않고 왜 굳이 정부가 개입하는 공공부문이나 공무원 쪽의 일자리에 치중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찬성 측에서 그 근거에 해당하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여기에 대한 가장 강렬한 반증은 뭐냐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적인 즉 정부에서 시장을 도와주는 식의 정책들, 법인세 인하 이런 정책들이 모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정부 지원 정책이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증입니다. 최근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 실질적인 통계 자료로 입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오히려 구직할 청년들을 얻지 못해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배제하고서라도 꼭 반드시 공공부문이나 공무원에 입각해서 채용 관련한 정책을 펼친다는 것 자체에서 저희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못하신 거는 자유토론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어서 반대 1의 인용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3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대측 유준근입니다. 먼저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성과 내재성을 지닌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수년 전부터 상승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11%라는 높은 기록을 기록하며 이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81만 개 창출 정책은 이러한 청년 실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하는데 적절한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바로 문재인이 문제입니다. 먼저 이는 실행 가능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원 자체의 확보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인데요. 우선 현재 여소야대 정국을 생각한다면 의회 299석 중 120석밖에 갖고 있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애초에 추가 경정 예산안 자체를 통과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야3당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적 일자리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혹여 통과되더라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17만 명의 공무원에 대해 7급 7호봉 월급으로 또 5년간 17조 원이 든다는 예상 계획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후 진급과 호봉 증가, 공무원 연금과 같은 비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수십 년에 걸쳐 필요할 정확한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며 64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도 4조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를 충당한다고 하는데 이는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진행해서 아무런 문제 없다던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는 말입니다. 케인즈적 정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던 4대강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굳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4대강은 유지비라도 일정하지 공무원 증가는 해마다 유지비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실업 문제의 해결 가능성 역시 없다고 생각됩니다. 성장 없는 고용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인데요. 민간이 주도적으로 한 일자리가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 이익이 창출되며 산업구조 자체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반면 공무원 및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로는 추가 이익이 창출되기가 어렵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복지사업 등 모두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맞지만 그들은 추가 이익을 생산하기보다 사회 안정을 유지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는 국민 생활의 질 향상 대책이지 일자리 창출 대책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제활동 인구가 되어 내수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민간 부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지 않으면 변해가는 산업구조 속에서 시장의 변화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또다시 실업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공무원을 늘릴 것인가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공공부문 및 민간 수탁으로 4조 원으로는 애초에 64만 개 일자리 만들기가 어려우며 이후 증가될 그들의 월급과 여타 비용을 위해서는 결국 그러한 민간 부분 쪽에서도 부채를 증가하고 그 부채는 국가 부채로 또 다른 증세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미 불어난 공공부문은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더 어려운데요. 그때 가서 또 다른 고용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교차 조사하겠습니다. 긍정측 2의 교차 조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그 세수로 받았던 어떤 액수 중에서 안 쓰고 남은 액수를 이야기하는 세계 잉여금이 올해 얼마 남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2조 원 남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추가 세수는 얼마 더 칠 건지 예상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한 5조 이상 10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감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추경 예산이 10조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재인 정부.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추경하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자꾸 이야기하시는 게 저희가 다른 어떤 정책들을 다 포기하고 다른 예를 들어 창조 경제라든지 그런 거 배제하고 여기에만 집중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시는데 다른 창조 경제라든지 벤처 캐피탈 그 요건 완화라든지 그런 여러 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지금 이런 일자리 81만 개 공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약간
지금은 사실은 문재인 초기 정부라서 아무 정책도 실행되고 있지는 않고 도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한 부분이 81만 명이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이제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이 꽤 많이 선지에 있다는 것을 보고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정책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걸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그쪽으로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과 그 삶의 질 향상 정책은 배치되는 개념으로 보셨는데 그 두 가지는 같이 갈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아니요,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자유도만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성 2의 의견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입론에 각해서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입론을 구체화시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두 번째 입론은 그렇습니다. 일자리 강화 및 경제 성장률 정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부 주도형 일자리 정책은 실업률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과거의 정권 얘기가 아까 나왔지만 과거에서 공약했던 대기업의 선도적 성장,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내려오는 낙수 효과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선도적 성장을 통한 민간 그리고 시장 주도의 일자리 정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성장과 최악의 양극화 이런 것들만을 낳았을 뿐이죠. 네. 민간 주도의 일자리 정책은 박근혜 정부 이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주도된 것인데요. 두 정권 동안 이 정책은 모조리 실패했습니다. 청년 인턴제,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 수당 이런 좋은 정책들을 일합시고 이렇게 냈던 정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들은 그런 지원금들만 쏙쏙 빼먹고 청년들은 결국 그토록 바라던 정규직도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일 발표됐던 현대경제연구원의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 효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 공약은 결과적으로 고용 창출력 확대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근 국내 노동시장은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신규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15살부터 29살까지 청년층의 실업률이 크게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자리에 대한 양적 개선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미흡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노동시간, 사회보험 가입률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에 따라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구조 현상 또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지금 준재난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최종 고용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며 직접적인 소방수로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스위스조차도 지금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3%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이제는 81만 일자리 정책,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 증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실업난을 해결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또한 저는 본 정책이 가져다줄 이익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방이나 사회복지, 경찰 등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현저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과 소방의 예만 간단히 두 가지를 들겠습니다. 경찰은 현재 파출소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려도 그것을 막을 인력이 부족하다는 만큼의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469명으로 독일 320명, 그다음에 미국 401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소방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정한 소방력 기준에 비해 19,000명 이상이 부족한 실상입니다. 또한 소방대원은 모든 재난 재해 현장에서의 인명 구조와 응급환자 구급 업무, 피해 복구 지원에까지 영역이 점차 확장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인력 수요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처럼 현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실업률의 해소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목도해온 소방경찰 공무원 등 인력의 부족, 국민의 안전과 치안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경찰부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작은 정부인 스위스의 공공부문이 지금 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른 작은 정부, 그러니까 현재는 작은 정부가 지금은 이제 일본이 지금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쪽 역시 그러니까 일본이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 소방관력 인력이 수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들의 경쟁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0대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40, 50대 1 정도 되고
그리고 청년 수당 같은 거를 통해서 하는 게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번 정책이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책 네. 자체의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도 사실상 이렇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청년 수당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뒷부분의 그 현실적인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약간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잘렸습니다. 네, 잘렸습니다. 그래서 발언 그 시간에- 예산의 재원이나 그런 쪽에 예, 대해서 바로 시간에 말씀 안 하신 것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지금 대기업 성장의 낙수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 네, 것 맞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의 반증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증가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반대쪽의 임무입니다. 네. 지금부터 반대쪽의 두 번째 임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유준근 토론자분께서 여소야대 전국의 맥락에서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실업 문제 해결이 불가하다는 성장이 없는 내수 시장을 굴렸을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 두 가지를 논거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창성 측이 주장하는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방안에 대해서 이 본 정책의 시행을 전제하지 않고 찬성 측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써 논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일자리 정책 시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통계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민간 수탁으로 일부를 전환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이 국가 직영이 아닌 민간 수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정책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도 한 보육 관련된 시설들 또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 수탁으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및 보육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 학대의 실제 판단 사례의 빈도가 판단 사례의 빈도는 11,709건, 그리고 위심 신고 사례의 빈도는 16,650건으로 2001년에 비교해서 약 5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의 평가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규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민간 수탁의 그런 특징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는 보육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복지, 그리고 사용자들의 안전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기업들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일자리 세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실시한다는 것도 정책의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 일처리의 효율성이 감소된다는 점, 그리고 1인당 수령 임금의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기업 종사자 임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커미션인데요. 주 52시간 근무 조건을 넘어서서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무보상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커미션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차단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해서 세분화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가 확대한다고 해도 이는 오히려 공공부문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률 증가 현상도 유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있는 본 정책의 시행은 취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며 다음과 같은 대안책을 제시합니다. 민간 부문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 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서 중소기업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직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산업 및 크리에이티브 4차 산업혁명 등에 남는 돈들을 오히려 더 투자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더 알맞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철주 선생입니다. 네, 아까 전에 재원 확보에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정 확보를 21조라는 단편적 예산안을 설정해 놓았으나 이게 70조 원을 추가 재정으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뭐 고소득자의 세금이나 대기업들의 법인세 조정, 실효세율 증가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그런데 저희가 네. 그것에 대해서 집중한 것은
아까 여소야대 전국을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추경 예산 통과 자체가 편성과 어렵다. 통과 자체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동학대, 민간수탁 부분에 관련해서 보육시설 같은 아동학대가 증가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 공공부문의 일자리 쪽에서 근로감독관이나 이런 부정과 비리들을 감독하는 감독관 자체도 공무원의 TO를 늘려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치안이나 복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나 이런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예상되고 있는 경찰관, 소방관 이런 쪽이 더 치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소방 다음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세 번째로 올려놓은 게 근로감독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네, 출산율 더 지금 어린이집 수가 부족하고 어린이집 수에 비해서 어린이들의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그런 지금 인구의 변동까지 모두 감안해서 정책이 유연적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근과 특근 그리고 추가 수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정 시간 이상의 노동은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도 나누겠고요.